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채권법 총론 송득수 교수님 교과서 8페이지 채권의 본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채권의 개념을 밝히고 계신데,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그걸 급부라고 하는데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어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거 별로 의미 없죠. 물론 시험을 칠 때는 이걸 그대로 현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면에서 채권은 재산권이고 효력면에서 청구권으로 작용을 한다.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을 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상대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민법 교과서에서 다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용으로 구별하면은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이렇게 분류하고, 그 힘의 작용, 효력으로 구별하면은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구별하고, 효력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절대권, 특정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상대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민법 총칙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을 채권법에서 채권에 맞게 그냥 읽어본 거에 불과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 그걸 급부 또는 이행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때 그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부작위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9페이지 보시면 채권은 채무자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다, 상대권이다, 그걸 그렇게 쓰는 것이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10페이지 보시면은 그다음에 채권의 특질에서 다시 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래하면은 채권과 청구권이 개념 정립이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물권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은 상대권에 들어가는데, 물권은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권은 우선권이 주어지는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제3자에 대해서 배타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채권은 승립 시기와 관계없이 채권자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11페이지 보시면은 채권과 청구권 이거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채권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채권과 청구권은 개념 정리가 같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권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념 정립이 비슷하죠. 그런데 존재 평면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앞에서도 봤다시피 채권이라는 용어는 권리를 내용상 분류한 것이고, 청구권은 힘의 작용, 효력상 분류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코끼리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그 정도 차이. 근데 그 12페이지 보시면은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일반적으로 채권이 있으면 거기서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이나 지식재산권, 상속권, 가족권 이런 것들로부터도 발생한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유아인도 청구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채권 효력의 다양성이라는데
채권은 본질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이 있는 청구력을 가진다. 그렇지만 청구적인 효력이, 즉 청구력이 채권 효력의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거. 채권에는 청구력 외에도 채무자가 이행한 것을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항변권, 해제권 이런 다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어쨌든 간에 채권하고 청구권은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죠. 이행기가 되어야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채권과 채권관계, 채권관계 뭐 법률관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특별구속관계다. 그래서 채권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은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구별해놨는데, 이것도 민법 총칙에서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법률관계 중에서 채권관계에 국한되어서 여기서는 이야기하면서 호의관계와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채권관계는 법률관계로서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관계가 성립하면 그로부터 이행청구권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여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관계를 해제시킬 수도 있죠. 호의관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단순한 생활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웃집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외출하는 동안 그냥 옆집 아줌마가 돌봐주기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에 사람을 호의로 동승시켜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법률관계인 채권관계와 비법률관계인 호의관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법적 구속 의사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구별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한 6째, 8째 줄 보면은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있으면은 법률관계, 없으면은 호의관계다라는 거죠. 호의관계인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근데 17페이지 보시면은 호의 행위자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행위를 하다가 중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권관계 일단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는 계약상 급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호의자가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데 앞에서 옆집 애를 무료로 그냥 돌봐주다가 잘 돌봐줘야 되죠. 신의칙에 근거해서. 근데 뭐 애를 꿀밤을 때린다든가 뭐 악의적으로, 그러면은 별도의 불법 행위라는 법률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채권의 효력, 채권법에서 전반적으로 공부할 것들을 교수님께서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줄여놨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21페이지에서 보면은 대내적인 효력으로서 앞에서 했던 거, 그 채권관계에 기인해서 청구력이 있고 이행했을 때 그 급부를 수령 보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채권에는 당연히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즉 청구력이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밑에 따라 보시면은 2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채권이 청구력을 갖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 이행기가 된 때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약정했던 이행기가 되지 않더라도 청구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 민법 총칙에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놨습니다. 물론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만을 위한 기한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기한 이익 채무자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한 이익 상실 사유도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행기가 되지 않더라도 청구력을 갖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21번 밑에 방갈로 2번 보시면은 채권에는 채무자의 급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수령하고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 즉 급부 보유력이 있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22페이지 보시면은 실현 강제력 해가지고 채무자가 청구권의 내용, 즉 본래의 급부 의무 및 또는 손해배상 의무, 본래의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손해배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동일성이 인정되죠. 그럴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다면은 채권은 실효성 없는 권리가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법률은 원칙적으로 채권에 채무의 내용 실현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 강제력이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밑에 달라 보시면은 그러면은 채권의 실현 강제력은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 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주제를 보시면은 근대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그런데 그러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려면 채권자는 먼저 이행 판결, 기타 집행 권원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과 그 전제로서 소를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 강제 집행하는 것을 집행력이라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효력을 소구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컨대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이 금전 채권자가 되겠죠. 빌려 쓰는 사람이 금전 채무자가 되겠죠. 뭐 금전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은 소비대차 채권법 강론에서 공부합니다. 계약법 파트에서 빌려준 사람을 소비대주라 할 것이고 빌려 쓴 사람을 소비차주라 이야기할 것인데 그 소비차주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하는 날 제때 갚으면 문제가 없죠.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면 법적으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을 때 법이 필요한 거죠.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행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죠. 뭐 옛날에도 어떤 분이 질문할 때 돈을 빌려줬을 때 갚기로 한 사람이 제대로 갚으면 되는데 안 갚을 때 문제된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 안 갚기 때문에 문제된다니까. 정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일단 소구력, 우리 법상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구력을 인정한다 해놓고 거기에 작은 글씨로 집행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권원,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권원이라고 용어를 바꿨고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의 집행력을 인정한 공경문서인데 집행권원에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도 있고 그 이외의 법에서 규정한 것도 있다라는 거. 이행 판결이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이 된다라는 거. 일단 뭐 그 이외에도 뭐 공정정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벌금 뭐 명령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다가 좀 그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은 돈을 갚아라 너 갚기로 한 거 왜 안 갚냐 뭐 이래 하면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 빼돌리다가 걸리면은 강제집행 면탈죄라든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사기죄라든가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일단 돈 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돈을 못 빼돌리게 하기 위해서 금전채권과 관련되어서 일단은 가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금전채권과 관련되면 가처분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전소송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거. 그래서 뭐 금전채권과 관련돼서 일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가압류해 두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민사소송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압류를 해놓고 그리고 이행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문을 받고 확정증명을 받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송달증명원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앞에 가압류해 두었던 것을 압류하고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압류와 동시에 경매 신청을 하고 동산일 경우에도 앞에 가압류해 둔 걸 압류와 동시에 경매 실행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일 경우에는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해 놓는다고 해서 그 돈을 직접 뭐 받아올 수 있는 집행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짜로 잡아놓는 거죠. 그 본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 승소 판결에 기한 집행문 등을 부여받아서 가압류를 압류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물건이라면 압류 경매를 들어가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라면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가압류 해놓으면 뭐 주겠지. 물론 뭐 주면은 받으면 되죠. 그 채무자가 그 가압류 한 채권자에게 이행을 하면은 받고 가압류를 철회하면 되죠.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고 그 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줄놈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뭐 어떻게 받을 건데 국가가 전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담보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보증채무라든가 담보가 필요한 게 채권의 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어쨌든 그 23페이지 작은 글씨 밑에 중간쯤에 소구력 없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정비민사법 완전정복에는 자연채무를 그 뒤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력,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밑에 달라 보시면 강제집행의 요건, 대상, 방법 등은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의 규율 또는 연구 대상이고 실체법인 민법에서 논의할 건 아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려고 하면은 보전처분과 관련되는 거,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뭐 민법, 실체법, 소송법, 부동산이라면 등기법, 그다음 요즘은 또 신탁까지 유행하니까 신탁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강제집행법까지 돼야 민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체법은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행되냐 그거는 절차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24페이지 자연채무 예외적이긴 하지만 채권 가운데 실현 강제력을 구비 못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굴이 없는 채권이 있는가 하면은 집행력 없는 채권도 있는데 보통 앞의 것 소구력 없는 채권을 자연채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용어를 써왔다는 겁니다. 25페이지 보시면은
자연 채무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그냥 자연 채무 그냥 개념 인정하십시오. 일단 법률 용어를 익히는 것은 법학자들끼리 또는 소송에서 그냥 주줄주줄 풀어 쓰지 않고 자연 채무 딱 이라면은 그 말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민법 공부할 때 민법은 외계어를 공부하는 거다. 소련하고 뭐 통상교육이 안 될 때는 소련말 배우는 거다 이랬는데 소련하고 통상교육이 되니까 민법은 그 외계어를 공부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단어를 딱 이야기하면 그 관념들이 떠오르는 정도는 일단은 숙지가 돼야 됩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 통설은 자연채무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자연채무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를 하면 채무자가 임의로 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행을 서로서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는 거. 그에 대해서는 뭐 자연채무의 개념을 인정하는 학자들 사이에 다툼은 없는데 그러나 여기 자연채무가 법률상 채무 내지 법률적 의의 있는 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뭐 법적인 의미 없다 하더라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정도. 그 26페이지 밑에 3번 자연채무가 문제되는 경우들의 검토해놨는데 부재소 합의를 한 경우 돈을 빌려가면서 내가 안 갚더라도 또 네가 안 갚아도 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하니까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면은 받고 안 주더라도 소송상 청구하지는 못하겠죠. 말로는 야 돈 좀 달라 뭐 돈 갚아라 이래 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자연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혼에 의한 혼인 체결 의무. 약혼을 해놓고 혼인을 이행하지 않을 때 혼인을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그거는 또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채무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다른 견해에서는 그거는 자연채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경우에도 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이거. 근데 저쪽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주장을 하면은 청구 기각되겠죠. 어쨌든 뭐 소구해봐야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채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반사회 질서 행위 반사회 질서에 기인한 것이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발생 안 합니다. 민법에서 무효다 이라면 어떤 권리가 발생 안 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물론 무효의 개념, 무효의 효과 이런 것들은 민법 총칙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연채무라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인 채무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견해 대립은 있다는 거. 불법 원인에 대한 채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무관리에서 보수 지급 의무 일단 이 경우에도 뭐 논의는 있다는 정도 그냥 한번 봐두는 겁니다. 사무관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거기서 관념을 잡고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 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 경우에는 다시 청구는 못합니다. 그 만약에 이걸 다시 청구하게 한다면은 일반 개인이 국가기관인 법원을 우롱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소를 취하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확정되고 나면은 취하도 못하겠지만 확정되기 전에 판결을 받고 확정되기 전에 취하해 버리면은 다시 소를 제기 못하는데 이것도 자연채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채권이 존재하긴 하는데 입증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 확정이 되어버리면 기판력 때문에 다시 또 소를 제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자연채무로 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면책된 경우에도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 면책된 경우에도 자연채무로 봐야 될 것이라는 거. 일단 자연채무의 경우에는 소송상 소구할 수 있는 효력 없다. 그러나 채무인거는 맞다는 거죠. 채무인거는. 그래서 채무자가 자연채무자가 갚으면은 변제하는 것이지 정려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은 채무와 책임 구별된다는 거. 책임은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 31페이지 보시면은 책임 없는 채무도 있다. 여기서 책임, 강제 집행력과 관련되는 거, 강제 집행력과 관련되는 것인데, 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을 발생시키면서 또는 기존의 채권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강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그랬을 때 집행력 없는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책임 없는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책임이 한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에 관하여 거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 특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한정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 물적 유한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의 한정 승인입니다. 이건 상속법 쪽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피상속인 사망자가 빚과 재산을, 즉 재산 적극계산이라 하고 빚 소극계산이라 하는데, 적극계산보다 많은 빚 소극계산을 남겼을 때 상속인이 사망자의 자녀 등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은 적극계산 범위 내에서 소극계산 변제하면 된다라는 거. 32페이지 보시면은 채무 없는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물상보증인은 예컨대 친구가 돈을 빌려 쓴다 하길래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있을 경우에, 그 물상보증인은 돈 빌려 쓴 거 없습니다. 친구가 빌려 쓰는데 친구가 채무자 되는데 담보 제공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은 그 부동산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3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가 되는가, 그리고 채권자 대유권, 채권자 지속권을 여기서 설명하기도 하고, 책임재산의 보전이라 해서 별도로 다루기도 하는데, 34페이지 보시면은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가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침해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근데 제3자가 이 채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왜 이 문제가 되냐면은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3자가 침해할 수 있는가? 과거에 권리의 불가침성을 전제로 해서 채권을 침해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라는 게 우세했는데, 지금은 이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5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은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 위반하는 등 위협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 이익을 침해해야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채권 침해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38페이지 보시면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일반적인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침해로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알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지명의가 위법해야 되는데 채권의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상대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이중매매 사실만 가지고 위법성이 안 됩니다. 적극 가담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처리되고 오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은 채무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할 때 방해 배제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데 현재 판례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 40페이지 말미에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 등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는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은 교수님의 사견, 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다만 채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어 물권화한 경우라면은 물권에 준하여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 판례도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배상 보전에 관련돼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있는데 이거는 거기 가서 보기로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강의는 옛날에 촬영해 둔 것 중에서 민법 전체와 관련된 개관 부분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